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서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김영숙의 발소리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서야, 일어나야지. 오늘도 떡 싸는 거 도와줘야 한다. 김영숙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봉구 재래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는 48살의 여인이었죠.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민서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손으로 찹쌀떡을 비닐봉지에 담으면서도 머릿속으론 어제 풀던 수학 문제를 떠올렸어요. 2차 방 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 미국에서 온 새 선생님이 온대요. 그래, 미국 선생님이라니 대단하네. 너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김영숙은 딸의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미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이 미국에서 온 선생님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싶었거든요. 내가 잘 돼야 우리도 산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동네를 벗어나야 해.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떡을 포장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30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가 떠들썩했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남자가 교무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바로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와, 진짜 미국 사람이다. 완전 영화배우 같지 않아?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이상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야, 민서야. 너 또 수학 문제집 가져왔구나. 미국 선생님한테 보여줄 거야? 이상우는 평소에 민서를 가끔 놀리긴 했지만 은근히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민서가 늘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풀고 싶어서.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문제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 마이클 브라운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마이클은 영어로만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한국 학생들이구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주지. 마이클의 말투에서 한국 학생들을 얕보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연필을 잡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라. 네, 엄마. 조금만 더요. 민서의 눈은 수학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의 우월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언젠가는 꼭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의 꿈은 그렇게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2장 문제의 발단 마이클의 모욕. 일주일이 지나고 마이클 브라운의 수학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실 앞에 선 마이클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내렸어요. 마이클은 영어로 말하며 학생들을 훑어봤습니다. 눈빛에는 너희들이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적힌 문제는 3차방 정식과 로그 함수가 결합된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우는 아예 포기한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죠. 마이클이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연필을 들었다 놨다 하며 망설였어요. 그런데 맨 뒷자리에 앉은 민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연필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함수의 성질을 분석하고 치환적분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떡을 싸며 들려준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시간 다 됐어요. 마이클이 손뼉을 쳤을 때 민서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답은 X3Y2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칠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답이 맞았거든요. 정말로? 계산기도 안 쓰고 10분 만에 풀었다고? 마이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민서에게 집중됐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미국 명문대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마이마는 민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풀었어요.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직하게 임하길 바란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민서를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야, 민서야. 너 진짜 푸른 거야?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민서를 챙겨주던 이상우마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민서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김영숙이 떡집에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엄마, 나 오늘 수학 문제 맞췄는데 선생님이 안 믿어줘.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 미국 선생님이 우리 딸을 무시했다고?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을 내렸어요. 재래시장 떡집 아줌마가 외국인 교사에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민서야, 속상하겠지만 참아라.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 나 진짜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오늘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서 풀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만 좀 자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김영숙이 다그쳤지만 민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엄마. 나 꼭 해내고 싶어요. 밤이 깊어가도 민서의 연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의 비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더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김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이 가난한 떡집 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학교 게시판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 공고가 붙었습니다. 민서는 그 공고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 참가자 모집, 출제 마이클 브라운 교사. 공고문 아래쪽에 적힌 마이클의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 말이에요. 민서야, 너 정말 나갈 거야?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이상우는 민서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었어요. 응, 나갈 거야. 이번엔 꼭 보여줄 거야.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성미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대화를 들었어요. 민서야, 경시대회에 관심이 있구나? 54살의 최성미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습니다. 특히 민서의 노력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최성미 선생님의 눈빛에는 걱정과 응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민서는 김영숙에게 경시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 나가려고 해. 경시대회? 그게 뭐야? 김영숙은 떡반죽을 치대며 물었습니다. 경시대회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어요.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문제 푸는 거예요. 1등하면 상도 주고요. 그래, 우리 민서가 그런 대회에도 나간다고? 김영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요.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민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경시대회 당일 강당에는 각 학년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마이클이 시험지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내가 특별히 준비했다. 미국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니까 각오하고 풀어라. 마이클의 눈이 민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번엔 어디 한번 해보자는 도전장이 담겨 있었어요. 시험이 시작되자 민서는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함수의 극한, 미분적분, 확률과 통계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중학교 경시 대회치고는 너무 어려운데? 민서는 의심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떡을 싸며 기른 집중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머리를 감싸며 고민했지만 민서만큼은 손을 쉬지 않고 계산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도 차근차근 정리해가며 답을 구해나갔어요. 마이클은 감독하면서 민서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이번에도? 라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시간 종료. 2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씩 강당을 나갔지만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민서야, 어땠어? 이상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어려웠어. 민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1등, 강민서. 민서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민서가 1등이야? 대박이다.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 문제를 중학생이 풀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마이클의 머릿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서는 집에 돌아가 김영숙에게 1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서가?
김영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품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시련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경시대회 우승 발표 다음 날 민서는 기분 좋게 등교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민서야,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너 진짜 천재 맞구나.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마이클이 교장 선생님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강민서 학생의 답안지에 부정행위 흔적이 보입니다. 마이클은 민서의 답안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 말인가? 이 문제들은 미국 대학교 수준입니다. 중학생이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시험 감독은 선생님이 직접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보면 누군가 미리 가르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서가 자신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시끄러워졌어요. 민서가 컨닝했다며? 진짜? 그럼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역시 믿고 있었는데. 교실로 돌아온 민서는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혹시 정말. 상우야, 너까지 그런 말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상우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우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방과 후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서야, 앉아라. 최성미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안 했어요. 혼자 힘으로 푼 거예요. 민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선생님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교장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조사가 진행될 거야. 그동안 경시대회 결과는 보류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어요. 김영숙이 떡집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엄마, 학교에서 나보고 부정행위했다고 해요. 민서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서가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김영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학부모님, 내일 학교로 오셔서 상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너 설마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순간 어머니마저 의심하는 듯한 말에 민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너무 놀라서. 김영숙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니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나 억울해요. 나 진짜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어머니마저 의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다. 물론 우리 딸을 믿지. 김영숙은 딸을 꼭 껴안으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민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더욱 노골적인 시선들이 따라왔어요. 어제까지 축하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만이 민서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민서야, 내가 이 아이를 알아요.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진 의혹을 거두어내기에는 말이에요. 민서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제까지 느꼈던 기쁨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억울함과 분노만 남았어요. 학교 전체가 민서의 부정행위 의혹으로 들끓었습니다. 교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격론이 벌어졌어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를 두둔했지만 마이클의 주장은 확고했어요. 이 문제들은 한국의 중학교 과정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이클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강민서 학생의 경시대회 우승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꿈 같았던 우승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민서야, 괜찮아? 이상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민서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서야, 밥 먹어라. 이러면 몸만 상한다.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마이클은 교실에서 승리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로 모든 학생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다. 마이클의 말은 직접적으로 민서를 겨냥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민서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이상했어. 떡집 딸이 갑자기 그렇게 잘할 리가 없지. 마지막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까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민서는 혼자 구석진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야, 저기 컨닝녀 있다. 쟤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만 나빠졌어. 민서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참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 최성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어서 교실로 돌아가라. 학생들이 흩어지자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선생님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최성미 선생님의 위로도 민서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후 수업 시간 마이클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실력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 있을 리 없지.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살아라. 마이클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민서는 책상에 엎드려 견디려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민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선생님에게 대드는 거야?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았어요. 김영숙이 떡집 일을 마치고 와서 딸의 모습을 보더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서야, 그만 일어나라. 이러면 안 돼.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어요.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며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그냥 떡집 일에만 신경 쓰자. 공부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닌가 봐. 김영숙도 이제 포기하는 투였어요. 딸이 받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요, 엄마. 나도 이제 포기할래요. 민서는 처음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지금까지 풀어왔던 수학 문제집들을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수학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래시장도 떡집도 그리고 민서의 꿈도 모두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은 안 바뀌나 봐. 민서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알지 못했어요. 민서가 학교를 결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최성미 선생님이 직접 민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선생님은 잠시 멈춰 섰어요. 여기가 민서 집이구나. 최성미 선생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서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김영숙이 나왔습니다.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영숙은 당황해하며 급히 집안을 정리했어요. 손님을 맞을 만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민서는 어디 있나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김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서야, 선생님이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야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 왜 오셨어요? 너 때문에 왔지. 들어가도 될까? 최성미 선생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민서야, 이건 뭐야? 다 버릴 거예요. 이제 수학 안 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민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뭐요? 사실 선생님도 예전에 수학을 했었단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수학을 했다는 말이 의외였거든요. 선생님이 너 또래였을 때는 1970년대였어. 그때 선생님은 수학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랐었지.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여자는 수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였거든.
최성미 선생님의 목소리에 오랜 한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은 포기했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잃었지.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된 거야.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자상하고 든든했던 최성미 선생님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런데 너를 보면서 선생님은 생각했어. 아, 이 아이가 내가 못다 한 꿈을 이루는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나도 그랬다면 좋았을걸. 하지만 선생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져야 해. 선생님은 포기했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은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 꺼냈어요.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과정을 기록해둬. 왜요? 언젠가 내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최성미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돌아간 후 민서는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민서는 상자에서 수학 문제집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김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뭐 하는 거야? 엄마, 나 다시 해볼래요. 뭘? 수학이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영숙은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민서야,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든 걸 기록해 둘 거예요. 민서는 새 공책을 꺼내 문제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밤늦게까지 민서는 문제를 풀고 또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김영숙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떡집에서 번 돈으로 새 공책과 연필을 몰래 사왔어요. 민서야, 이거 써라. 엄마, 언제 사오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우리 딸 보니까 사주고 싶어서.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해도 딸의 꿈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꼭 해낼게요. 그날부터 민서는 밤마다 문제를 풀고 영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도봉구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민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민서가 교실에 나타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서 왔네.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민서는 담임인 최성미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교생 앞에서 마이클 선생님께 공개 시연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최성미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준비가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민서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괜찮아요, 선생님.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최성미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점심시간 교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서 학생이 공개 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마이클에게 민서의 제안을 전했어요. 마이클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죠. 마이클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번에야말로 민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문제 출제는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최성미 선생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민서가 홀로 서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마이클이 앉아 있었고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과 함께 시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문제는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문제를 읽더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 함수의 미분을 찾겠습니다. 민서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중요한 점은 도함수가 0인 경우입니다. 민서는 차근차근 미분을 계산하고 극값을 구해 나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더욱 복잡한 적분 문제였습니다. 부품별 통합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부분적분 공식을 적용하며 단계별로 해결해 나갔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이클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문제는 확률과 통계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넘나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확률 분포는 정규 곡선을 따릅니다. 민서는 확률 분포를 그리며 정확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강당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대박이다. 정말 풀고 있어. 마지막 문제는 마이클이 특별히 준비한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복소수와 삼각함수가 결합된 문제였어요.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 수 있어. 최성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민서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 삼각함수로 변환하고 오일러 공식을 적용해 나갔어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여 I 세타의 거듭 제곱은 I 세타 더하기 I 신 세타와 같습니다. 민서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마침내 민서가 마지막 답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최종 답은 3 더하기 2i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민서, 민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미국 교육청에서 나온 감시관 존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선생님의 불공정 평가 건으로 조사차 왔습니다. 존스 감시관이 마이클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건 마이클이 말을 더듬었어요. 방금 시연을 지켜봤는데 이 학생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존스 감시관의 말에 강당이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민서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최성미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가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민서야. 정말 잘했어. 김영숙도 뒤늦게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떡집을 급히 닫고 온 거였어요. 우리 딸, 우리 민서. 김영숙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이클은 모든 시선을 받으며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눈물 속에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엄마, 선생님, 저 해냈어요. 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터져나갔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의 당당한 승리였어요. 공개 시연이 끝난 지 한 달 후, 민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서울 대표로 선발된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 떡집 딸 수학 영재로 화제. 신문 헤드라인에 민서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김영숙은 그 신문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민서가 신문에까지 나왔네. 도봉구 재래시장은 그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떡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거든요. 영숙이 내가 딸 잘 키웠구나. 민서가 우리 시장 자랑이야. 김영숙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뒷바라지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떡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김영숙이 떡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까지 민서를 의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때 의심해서. 괜찮아, 상우야. 이해해. 이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는 마이클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교육청 조사 결과 마이클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공정하지 못한 평가와 학생에 대한 편견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마이클 선생님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진 것 같아. 민서는 최성미 선생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민서야. 시련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최성미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야, 민서야. 내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었어. 선생님은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최성미 선생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넌 이제 내 꿈까지 이뤄주렴. 선생님이 못다 한 그 꿈 말이야. 선생님의 말에 민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민서는 전국 대회를 위해 서울역에서 KTX를 타게 되었습니다. 김영숙과 최성미 선생님이 배웅을 나왔어요. 민서야,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김영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이미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민서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민서는 당당히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서울 도봉구 재래시장 떡집 딸 강민서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외국인이 아니라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서 한국 소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놀라움이었어요. 시장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강민서 전국대회 금상 축하합니다. 도봉구의 자랑 민서. 김영숙은 시장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TV에도 나왔어요.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래요. 그날 저녁 좁은 반지하 방에서 민서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창밖으로 도봉구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밤은 어둡지 않았어요. 희망의 빛으로 가득했거든요. 엄마, 선생님, 나 꼭 더 멀리 갈게요. 한국 소녀의 힘을 온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재래시장 떡집 딸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온 나라를 감동시키는 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진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김영숙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민서 정말 자랑스럽다. 도봉구 재래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한 소녀의 꿈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철민 대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모사단에서 정보장교로 복무 중이며 나이 34살, 군 생활 11년 차예요. 겉으로 보기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듯 보이지만 사실 고위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일장이 숨 막히도록 버거웠습니다. 2024년 가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사단 본부 정보가 사무실에서 각종 보고서에 파묻혀 있던 저는 갑작스런 전화 한 통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 대위, 사단장님께서 부르신다. 지금 당장 공간으로 와라. 참모장 김성호 대령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저는 서둘러 군복을 다듬고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사단장은 박춘식 중장님이에요. 별 2개를 단 투스타죠. 집안 배경도 빵빵하고 사단 내 권력이 절대적이라 다들 박춘식 중장님 앞에선 숨소리도 못 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은 육군사관학교 28기 출신으로 아버지가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낸 명문가 집안이셨어요.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체격에 언제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이었죠. 특히 부하들을 대할 때는 매서운 눈빛으로 위압감을 주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강 대위 앉아라. 공간 응접실에서 박춘식 중장님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져온 서류는 북한군 동향 관련 주간 정보 보고서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검토하시더라고요.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나?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각하. 분석이 치밀하구만. 그런데 강 대위, 자네 승진 욕심이 있나?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승진을 원하지 않는 장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춘식 중장님 앞에서는 솔직한 답변보다는 적당한 겸손함이 필요했죠.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 각하. 좋아.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해. 계속 잘해봐. 박춘식 중장님의 격려 아닌 격려를 받고 공간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그때 처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의 외동딸 박지윤 씨였죠. 25살 대학 졸업 후 집에서 지내며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은 같이 드실 거죠? 복도에서 들려온 박지윤 씨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어요. 키가 160 정도의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깔끔해 보였고 캐주얼한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예의상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쳤는데 박지윤 씨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녁 무렵 장교식당에서 동기인 이상묵 대위와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야, 철민아. 사단장 딸 봤다고? 어떻던데? 그냥 예쁘더라. 아, 정말 위험한 소리 하네. 너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이상묵 대위의 농담 섞인 걱정에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지훈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관사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승진을 위해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게 몸에 밴저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평화로워 보였던 일상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 큰 일의 중심에 제가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깐 여러분,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박지훈 씨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요. 2024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사단장 관사 앞을 지나는데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보세요? 엄마, 저 지금 아빠 부대에 있는데. 정문이 어디예요? 택시 아저씨가 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박지훈 씨는 흰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추운 날씨 때문일 수도 있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박지훈 씨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제 계급장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대위님. 지난번에 아빠 공간에서 배웠던 저 혹시 부대 안에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박지훈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고 저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예뻤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가 귀여웠어요. 정문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말 감사해요. 저 길치라서 부대 안에서 계속 헤맸거든요. 걸어가면서 박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는 것, 요즘은 집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인 박춘식 중장님을 매우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죠. 아빠가 항상 말씀하세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위님도 그런 분이시겠죠?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아빠 말로는 정보장교가 되려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한다면서요? 박지훈 씨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 씨는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대위님. 덕분에 무사히 나갈 수 있겠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더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길 안내였지만 점차 사소한 대화들로 이어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부대에 자주 왔는데 매번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대위님,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아, 저 정식으로 소개 안 했죠? 저는 박지훈이에요. 앞으로 편하게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박지훈 씨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편해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번역 일도 재미없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데요? 여행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외국어도 잘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라고만 하세요. 박지윤 씨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는 동정심을 느꼈어요. 군인 집안의 딸로서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선을 넘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11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술에 취해 연락을 해온 박지윤 씨를 관사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대위님, 저 지금 너무 우울해요. 아빠랑 큰 싸움을 했어요. 전화 너머 박지윤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평소 밝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부대 앞 편의점이에요.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관사를 나와 박지윤 씨를 찾아갔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소주병을 들고 있는 박지윤 씨의 모습은 처량해 보였습니다. 지윤 씨, 이런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대위님, 저 정말 힘들어요. 아빠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박지윤 씨는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동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관사 근처 조용한 곳으로 박지윤 씨를 데려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지윤 씨는 다음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피했고 저는 괴로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사단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2024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저는 정보가 사무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 봤어? 어젯밤에 군 검찰 차량이 사단으로 들어오는 거. 진짜? 무슨 일이야? 몰라. 근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야.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군 검찰 차량이 사단으로 들어온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거든요. 설마 저 때문인 건 아니겠죠? 강대위 사령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김 병장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나야. 나 때문이야. 강철민 대위 맞습니까? 군 검찰 수사관 장현석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군 검찰청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명령조였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현장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군내에서 성범죄 사건은 치명적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장교라면, 영관급 장교라면 끝이에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투스타 사단장의 외동딸이라면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군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박지윤 씨가 고발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저희를 목격한 건 아닐까? 아니면 군 검찰청에 도착하자 장현석 중령이 저를 맞았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뿔테 안경을 쓴 냉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사 30기 출신으로 법무장교 경력이 15년이 넘는 베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강 대위 앉으세요. 조사실은 삭막했어요. 회색 벽에 형광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낡은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강철민 대위, 당신과 박지윤 씨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첫 질문부터 직격탄이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이 아닙니다. 그저 몇 번 우연히 마주친 것뿐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고요? 그런데 11월 17일 밤 10시경에 함께 있었던 건 우연이었습니까? 장현석 중령은 파일을 뒤적이며 날짜까지 정확히 대고 있었어요. 이미 조사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박지훈 씨가 술을 마시고 곤란해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도와줬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져 갔습니다. 강 대위, 우리는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진술서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목격자라니요? 관사 경비병이 당신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훈 씨는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료진의 증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증거들은 모아지고 있었고 박지훈 씨의 눈물 어린 증언은 저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박지훈 씨도 원했어요. 그렇다면 왜 박지훈 씨가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장현석 중령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박지훈 씨의 필체로 쓰인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강철민 대위는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장현석 중령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강 대위,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군사법정에서는 진실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조사가 끝나고 임시 구금 조치가 내려졌어요. 사단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고 모두들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강 대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참모장 김성호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김성호 대령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참모장님, 저는 말하지 마. 이미 사단장님께서는 당신을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하셨어. 당분간 대기 발령으로 관사에서 대기하라.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2024년 12월 첫째 주 대기 발령 상태로 관사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휴대폰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이 쌓여 있었어요. 사단장 딸 성추행 사건, 군 간부의 추악한 실상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강 대위님, 기자들이 또 왔습니다. 관사 경비병 박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대의 취재진 차량이 관사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는 커튼을 단단히 치고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건 단순한 성추행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사단 내 분위기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관련자들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군의 관례인데 이번에는 너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강 대위, 잘 지내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작전 참모 최영진 중령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이에요. 육사 29기 출신으로 박춘식 중장님과는 한 기수 선배였지만 승진해서 계속 밀려 불만이 많던 사람이었거든요. 중령님 안녕하십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최영진 중령은 평소와 달리 다정한 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고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강대위, 솔직히 말해봐. 정말 박지훈 씨를 강제로 추행한 거야? 갑작스런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변명하지 마. 사실 나도 박지훈 그년 잘 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최영진 중령은 슬쩍 제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강대위, 이제 끝난 거 알지? 괜히 발버둥 치지 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박춘식 중장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 부정 축제라든지 특혜 인사라든지 뭐 그런 거 말이야.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의 뒤에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이용해서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중령님,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정말? 그럼 아쉽네. 자, 그럼 이만 가볼게. 몸조리 잘해. 최영진 중령이 나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박지훈 씨는 그날 제게 다가왔고 저는 처음부터 강제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박지훈 씨는 그런 진술을 한 걸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박지훈 씨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후배인 이준호 소위였습니다.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급히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준호야, 나 지금 대기 발령 중이야. 만나면 너만 곤란해져. 선배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박지훈 씨 관련해서요. 저는 서둘러 이준호 소위를 만났어요. 부대 뒷산 정자에서 만난 이준호 소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박지훈 씨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김상사한테 들었는데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지훈 씨에게 과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은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선배님, 혹시 누군가 선배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요즘 군단에서 우리 사단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특히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점차 이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었고 진짜 목표는 박춘식 중장님이었던 거죠. 준호야,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마.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선배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일단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박지훈 씨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저를 향한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4년 12월 둘째 주 목요일 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이준호 소위가 몰래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세요. 이준호 소위가 내민 서류는 군 인사명령서였어요. 그 안에는 박지훈 씨와 관련된 과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박지훈 씨가 사단장 비서 한상민 상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23년 7월 박지훈 씨가 예하부대 김태현 중위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여 사건 종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박지훈 씨는 이미 과거에도 2차례나 성추행 고소를 한 적이 있었고 모두 은폐 처리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준호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김 상사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한상민 상사는 그 일로 좌천되어서 지금 최전방 GOP에 있대요. 김태현 중위는 전속을 신청해서 다른 사단으로 갔고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렇다면 제가 당한 것도 똑같은 수법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선배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이번 사건은 군사령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미끼였던 셈이었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거죠. 선배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박지훈 씨가 최근에 최영진 중령과 자주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사 앞에서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최영진 중령이 저를 찾아와서 박춘식 중장님에 대한 정보를 캐려고 했던 것, 박지훈 씨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군 검찰청에서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철민 대위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합니다. 장현석 중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저는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직 해임은 물론이고 파면까지 당할 처지였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철민아, 어떻게 이런 일이?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잖니. 어머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기겠어? 어머니는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고 실망하신 거죠. 아버지는 아예 면회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부대원들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평소 친했던 동료들도 저를 피했고 후배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오직 이준호 소위만이 가끔 면회를 와서 위로해줬어요.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준호야, 고마워. 근데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선배님, 박지훈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죄책감 때문인지 계속 울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영진 중령과도 연락을 끊었대요.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혹시 박지훈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군사법정에서는 이미 제 유죄가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도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어요. 강철민 대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물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판사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춘식 중장님이 갑작스럽게 보직 해임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정축제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는데요. 그리고 딸 박지훈 씨 관련 사건도 재조사한다고 하고요. 이준호 소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결국 그들의 목표는 달성된 거였습니다. 박춘식 중장님을 제거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그저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재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마주했어요. 11년간의 군 생활, 가족의 신뢰, 동료들의 우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저는 처음 몇 주 동안 자책과 후회 속에서 몸부림쳤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게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내 욕망을 제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매일 밤 감방에서 되뇌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민 면회 왔다. 어느 날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어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박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 대위님. 저는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최근 군 내 성범죄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대위님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박정민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대위님, 박지훈 씨가 과거에 유사한 고발을 2차례나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3번의 사건 모두 패턴이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 한적한 장소, 그리고 다음날 갑작스러운 고발. 박정민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편에 서서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날 박지훈 씨는 분명히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최영진 중령과 박지훈 씨의 만남, 그리고 박춘식 중장님을 견제하려는 군 고위층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대위님, 이제부터 꿋꿋하게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증언을 준비하고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어요. 한상민 상사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최전방 GOP에서 복무 중인 한상민 상사는 면회를 와서 충격적인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대위님,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박지훈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상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22년 9월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사단장 공간에서 저를 불러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늦게 만났는데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한상민 상사의 증언은 제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성추행당했다고 고발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조사를 받았고 결국 좌천당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단장 딸의 말과 평범한 상사의 말 중에서요. 게다가 제 가족들까지 위협을 받았거든요. 김태현 중위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전화 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지훈 씨는 항상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나는 잘못이 있지만 모두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저는 박정민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물론 제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 그리고 상대방이 사단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을 넘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만큼은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도 밝혀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과거에 저는 오직 승진과 출세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법률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나라 군사법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 보이세요. 이준호 소위가 면회를 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항상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셨는데 지금은 차분하고 의연해 보여요. 아마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기 때문일 거야. 저는 이준호 소위에게 말했어요. 명예회복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진실만은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다른 죄수들과도 가까워졌어요.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나름의 이유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어요. 형님, 저도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에요. 젊은 죄수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이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 안에 제 솔직한 심정과 이 사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명예회복은 어려울지 몰라도 최소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3월 군사법정의 최종 판결 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박정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박지훈 씨였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인 김혜성 대령이 입장했어요. 군법무관으로 20여 년간 복무한 베테랑으로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 대위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일어나 준비한 서류를 정리했어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의 결과물입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지훈 씨의 과거 고발 이력, 그리고 세 사건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상민 상사와 김태현 중위의 증언서를 보시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지훈 씨가 항상 먼저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했어요.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박정민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최영진 중령과 박지훈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수십 차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최영진 중령이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박지윤 씨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저에게 할 말이 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지윤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박지윤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혜성 대령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철민 대위는 저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고 저도 원했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이 박지윤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최영진 중령이 저에게 강철민 대위를 고발하라고 협박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만약 거부하면 저의 과거 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지윤 씨, 계속 진술하세요. 저는 정말 죄송해요. 강철민 대위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제가 겁이 나서. 박지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내 잘못은 분명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는 벗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파장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춘식 중장님의 은폐 사실과 최영진 중령의 음모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군 고위층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말했어요. 박춘식 중장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강철민 대위를 희생양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군단장과 군사령부 고위 간부들까지 연루된 은폐 공작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조사가 확대되면서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결국 박춘식 중장님은 정격 보직 해임, 예편 조치되었어요. 딸의 거짓 증언을 방조하고 과거 사건들을 은폐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박지윤 씨 역시 군, 검찰에 의해 허위 진술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최영진 중령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되었습니다. 최영진 중령은 직권 남용과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결국 그의 야욕이 모든 것을 망친 셈이었습니다. 강철민 대위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처분으로 감형합니다. 김혜성 대령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저는 결국 감형 판결을 받았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박지윤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대위님,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저는 박지윤 씨를 용서했어요. 그녀도 결국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테니까요. 2025년 5월 제대 후 저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왔어요. 11년간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오히려 후회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철민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아니야. 내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언론에서도 내 용기를 칭찬하더라. 아버지도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후에는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아들아, 군인은 계급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며칠 후 박정민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강 대위님, 아니, 이제는 강철민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신가요? 저희 군인권센터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군 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박정민 변호사의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한때 승진을 위해 목숨 걸던 그 군대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된 거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함께하고 싶어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저는 매일 새로운 사건들을 접했어요. 군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철민 선생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젊은 병사가 찾아와서 호소했어요. 간부의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주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이준호 소위도 전역하고 저희 센터에 합류했어요. 선배님, 그때 선배님을 도와드린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야. 이준호는 제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었어요. 둘이 함께 군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지훈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강철민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박지훈 씨는 이제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도 저 나름대로 속죄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며 살겠어요. 저는 박지훈 씨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우리 모두 그 사건의 피해자였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군인권센터에서의 제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직 군장교, 군 인권 개선에 앞장서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강철민 씨.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때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센터에서 주최한 군 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저는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에게는 권력도 명예도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신념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렇게 저의 막장 같은 몰락 속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11년간의 군 생활에서 얻었던 계급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약자를 돕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진실을 지키려는 제 자신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하루가 되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강철민의 삶입니다.